자, 오늘도 이 전번 시간에 계속해서 행정법 총론 1216페이지 행정법상의 확약,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무엇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때 약속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자에게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자에게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 확약을 한 것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확약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를린 위트벤 우어타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그 미망인이 서베를린으로 이주 오면은 미망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미망인으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서베를린으로 이주해 왔었는데 나중에 1년쯤 지나서 바로 이것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었다 라고 해서 1년 동안 받았던 연금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취소는 항상 소급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회는 행정행위, 철회는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서 이 행정행위가 아무런 흠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했지만은 사후에 이르러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철회한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취소는, 즉 철회는 그렇기 때문에 적법행위, 그 행정이 그 자체가 적법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에는 언제 취소를 하냐면은 위법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 미망인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연금을 받았단 말이지. 따라서 이 미망인에게 내렸던 처분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그 다음에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취소는 소급표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이미 그 연금을 받아왔던 것을 소급해서 다 반환하고 당연히 앞으로도 주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취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와 철회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취소는 항상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였다.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였는데 그 사후에 이르러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또 하나의, 즉 별개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확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신뢰 보호의 원칙과 연계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베를린으로 이주하면은 미망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수님이 여러 번 말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는데 정관 수술한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단 말이지. 이런 약속,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지셔롱, 즉 행정법상의 확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로 설명하면은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뢰 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216페이지 확약이란 무엇이냐?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장래의 특정한 경우에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 즉 자귀 또는 하지 않겠다. 부자기 이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확약의 의사표시는 당의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기 구속의 법리, 즉 자기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바로 이것이 확약의 법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17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은 바로 이 확약이라고 하는 행위로 인해서 행정청 스스로 자기 구속을 당하는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1218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당국이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 그렇죠. 이러한 약속. 그 다음에 자진 신고자에게 일정한 이하의 과세를 하겠다는 약속. 그렇죠. 과세 자진 신고자, 자진 납부자에게 일정률 이하의 과세를 하겠다는 약속 등등이 바로 소위 말하는 행정법상의 확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확약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1224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약이라고 하는 것은 확약되는 행정행위 내용에 따라서 행정기관 스스로 장래의 일정한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의무 지우는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특징인 법적 효율성이 인정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것을 확약도 하나의 행정행위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1227페이지를 보시면 정당한 권한의 소재에 속할 것. 예를 들어서 어떤 확약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과세 납부를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은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 예를 들면은 그러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했을 때 병무청에서 병역 면제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납세 면제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병무청에서 뜻밖의 납세를 면제해 주겠다. 세무서에서 뭡니까?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했을 때는 그 기관은, 그 행정기관은 본래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의 소재에 속할 것, 즉 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확약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령에 당연히 적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겠다. 바로 이러한 확약 등등. 바로 이것은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확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서주의라고 하는 것은 꼭 종이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문서의 경우도 뭡니까? 이것을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녹음기에 의해서, 그렇죠. 녹음기에 의한 녹취, 기타, 전자문서 이러한 것 등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등 여러분들이 1228페이지 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절차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서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여기서 말하는 전자정보는 이메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실 부분은 적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효과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발신했을 때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문서가 여러분들의 우체통 안에 톡 떨어지는 순간 도달했을 때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 요지주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문서를 열어볼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 우편함에 도달했을 때 이미 법률 효과가 발생된 것이다. 나의 의사표시가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전자 메일을 보냈다. 즉 이메일을 보냈으면 이메일은 그 상대방의 컴퓨터에 인자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딱 그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인자되었을 때 이미 허가의 뭡니까? 하나의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열어보건 열어보지 않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나한테 교수님한테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이 내 컴퓨터에 딱 인자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는 말이죠. 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열어보건 안 열어보건 이건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모르고 점수를 빼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의사표시가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메일을 열어보든 열어보지 않든 이미 그 내용이 즉 이메일로 보낸 전자문서가 교수님의 컴퓨터에 딱 인자되는 순간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도달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요지주의냐 상대방이 그것을 읽어볼 것이냐 또는 읽어보지 않느냐 이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전자메일인 이메일은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데 카톡의 경우는 그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이것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톡으로 말이지 그 물건 얼마입니까? 내가 살까요? 말까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지 카톡으로. 또 카톡으로 내가 어떠한 법적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에게 내가 언제 이사를 가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단 말이지. 메시지로. 그럴 때 과연 이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낸 것의 법적 효력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비록 카톡이긴 하지만은 서로 진정하게 서로 의사표시를 했다면은 이때의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카톡이라든지 이 메시지로 보냈을 때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했단 말이지. 주고받고 이 물건은 얼마요? 사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사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집을 비워주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 카톡으로도. 또 아니면은 그 메시지로서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지. 과연 이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아까 아침반에 수업할 때 한번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거기에 대한 직접 법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카톡의 법적 효력, 메시지의 법적 효력,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도 일종의 전자문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프라게슈텔ung, 즉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법률 문제로 발생했을 때 과연 판례는 어떠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1228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이 경우 송달을 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라든지 카톡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지, 문자로, 그것의 법적 효력, 이것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전자문서, 즉 컴퓨터를 통한 전자문서 등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에 1230페이지 입력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지하든 실제로 이것을 읽어보든 읽어보지 않든 이것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15조에서나 5조로 보면은 송달의 효력 발생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시피 전자문서로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충 알겠지?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의 법적 효과,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약을 한 결과 그 효과는, 법적 효과는, 확약은 자기 구속력을 가진다. 내가 약속을 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지.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되느냐, 또 구두로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확약을 하는 경우에도 즉 확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학설이 대립되는 것은 일단 시험에는 안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1페이지를 보시면은 확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발표한 확약.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병무청에서 납세 면제를 해주겠다는 확약, 또는 세무서에서 병역 면제를 해주겠다는 확약. 이것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발표한 확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확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학설 대립이 있다. 즉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확약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행정행위 하자론에서는 어떠한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느냐, 어떠한 행정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냐, 이것은 중대 명백설의 입장에 따릅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이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대하고, 중대 앤드 명백이야. 죽고 없는 사람에게 의사면허가 나왔다. 여자에게 징집영장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대는 뭐냐면은 주관적으로 보아서 중대하고, 명백이란 말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명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자에게 징집영장이 나왔으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중대한 사유가 될까, 아니면 중대하지 않을까?
주관적으로 볼 때 중대하겠죠. 그거지? 또 여러분들이 저기 여자한테 징집영장이 나왔냐? 객관적으로 보아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무효는 당당무야 당당무.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 당당무.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중대하긴 하지만은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하긴 하지만은 중대하지 않거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이의 하자인 경우에는 이것은 행정행위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또 행정행위 하자에서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취소가 되느냐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을 중대 명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235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행위일 것. 이건 당연한 것이지. 그 다음에 권한 내의 행위일 것.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행위일 것. 어떤 행정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 행정공무원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다. 아니면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이것의 법률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을까?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의사 능력이 없는 행위 또는 의사 능력은 있어도 의사결정에 결함이 있는 행위,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강박, 즉 협박을 당했다.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것은 행정행위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행위여야 그 행정행위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다. 이것을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요건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문을 거쳐야 된다. 그렇죠? 또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필수적인 심의 또 필수적 자문 이것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필요적 자문을 거치지 않고 한 어떠한 의사결정 이것은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37페이지를 보시면은 38페이지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의 경우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주의는 1239페이지를 보시면은 상대방이 요주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두는 것으로서 촉하고 예를 들면은 통과하는 가족에게 교부하거나 아니면은 우편물로 배달 즉 여러분들의 집 우체통에 편지가 딱 떨어지면은 이미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반드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해서 요지할 것 읽어보고 알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지자에 대한 보통 우편 송달과 도달 추정 여부.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취하는 방식으로서는 공시 송달 제도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구청이면은 구청, 시청이면은 시청 게시판에 그냥 공시를 해두는 거야. 공시를 해둠으로써 이것이 송달을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이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청 아니면은 동사무소 아니면은 시청 앞에 게시해 두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시송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 제113조를 보시면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도 공시송달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효는 일단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즉 유효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무효지만은, 부존재는 아예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불성립, 부성립 또는 부존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는 일단 외관상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이지만은, 부존재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청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말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행정행위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42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행위 효력, 이것은 옛날 우리가 행정법 관계의 특질에서 이미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행위 효력은 일단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도 스스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속을 받는다 또는 기속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법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서, 이것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행정청도 기속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정청의 상대방인 일반 사인도 동시에 기속을 한단 말이지. 이것은 양자를 다 같이 기속을 하는 이러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행정행위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정력은 프랑스식으로 설명하면 행정행위의 예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공복리를 위해서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행위는 그 행정청 스스로 이것이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법원에 의해서 쟁송, 취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서 추정을 받는 힘,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받는 효력은 추정을 해주는 효력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그것이 효력이 변경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행정행위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명백하고도 중도에서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응 적법 유효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일응 추정의 법리야. 즉 프리마 파시 테오리, 일응 유효하다는 추정을 받는 것이다. 추정을 받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그것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권한이 있는 기관, 즉 처분청, 감독청, 법원이 직권 또는 정송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즉 상대방이건 제3자건 국가기관을 막론하고 여기에 구속이 되고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효력,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자, 1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조세 부과처분, 비록 그것이 위법 하더라도 상대방인 국민은 그 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그 구속력에 복종을 해야 된다. 따라서 소정의 쟁송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 체납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는 것일까? 일단은 행정행위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법치 행정 원리,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과 함께 법적 안정성, 바로 이러한 것 등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공정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쭉 보시면은 공정력의 근거로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다. 행정 정책설, 법적 안정설, 그 다음에 국가 권위설. 국가 권위설은 이것은 옛날 이론이겠죠. 보나마나 바로 이러한 소위 말하는 행정 정책설, 즉 법적 안정성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정행위 효력으로서는 존속력, 확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정력에는 형식적 확정력과 그 다음에 실질적 확정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확정력은 불가정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가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툴 수 없다. 즉 다툴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라. 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라.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라. 아니면은 그러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그런데 만약에 이 기관을 도과했을 때는 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각하를 대고 만단 말이에요. 각하당하고 만다. 왜? 다투지도 못해.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불가정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에 이러한 불가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뭘까? 왜 이러한 불가정력 제도를 두고 있지? 바로 이것은 행정처분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을 두어서 이 제척기간을 도과했을 때는 바로 뭡니까? 각하, 즉 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기간이 도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각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제기 요건을 갖추었지만은 이유가 없다 할 때는 기각. 또 소제기 요건을 다 갖추고 이유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인용,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 기각, 인용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가변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불가변력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불가변경력. 우리나라에서 너무 일본 책을 갖다 베끼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불가변경력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불가변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가변력은 행정청 스스로도 바꿀 수 없는 힘, 이것을 우리는 불가변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264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또는 행정행위의 철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힘, 이것을 우리는 불가변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원시적인 흠이 있거나 후발적인 사정 변경이 있으면 처분청 자신이 직권 또는 상급 감독청의 감독권 발동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바로 이러한 취소, 변경, 철회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불가변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265페이지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의 재결이 내려졌다 하면은 이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변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1266페이지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즉 일정한 쟁송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는 확인적 행위는 강한 불가변력을 발생한다. 통설 판례로서는 행정심판의 재결, 이의신청의 결정,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공무원들은 말이죠.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당했으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번에 내린 그 결정이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이것을 취소할게,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가변력이다. 우리가 어제 행정심판을 내렸는데, 행정심판 재결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행정청 스스로도 바꿀 수 없는 힘, 이것을 우리는 불가변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을 했을 때, 어떠한 확정 재개를 했을 때도 불가변력 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제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꿔줬다. 그러면은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 주십을 할 때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것을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관을 통해서 재산권을 추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행정행위는 자력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하는데 철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행정청 스스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해버릴 수 있는 경우, 바로 이것을 자력 집행력이다 또는 강제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행정청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의무를 위반했다 하면은 그 지주로서 행정벌 또는 행정질서벌, 바로 이러한 것 등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력 집행력, 즉 행정청 스스로 이것을 강제 집행을 해버릴 수 있는 방법, 행정상 강제 집행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행정행위의 효력은, 또 집행력은 행정쟁송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집행부정지 원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행정행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집행부정지 원칙,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는 말이지 집행부정지 원칙을 집행부정지 원칙 이렇게 부른 학생이 있었어. 집행부정지 원칙, 이것을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집행부정지를 집행부 정지의 원칙,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기다리던 데이트, 기다리던 데이트, 이것을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이렇게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지. 다같이 집행부 정지 원칙이 아니고 집행부정지 원칙, 큰 소리로 집행부정지의 원칙,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 등이 행정행위의 효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70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설명이 되는데, 행정행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행위에 흠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하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행정행위 하자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행정행위의 하자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하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 이 하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을 때,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은 당당무라고 그랬지,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취소는 중대하기는 하지만은 명백하지 않거나, 또는 명백하기는 하지만은 중대하지 않거나, 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외의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 취소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즉 취소의 경우는 일단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취소를 당하든지 이러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힘을 갖는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인 경우에는,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이 되지만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애초부터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 공정력이 인정되는 데 반해서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인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공정력 그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있어서 공정력을 인정하는 그 이유는 뭘까?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행한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은 바로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정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행정행위 하자는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